보통 사람들의 보통 아이들의 부모의 우울증이나 돌봄 번아웃은 또 이제 뭐 엄마 아빠가 그 어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겪게 되는 우울증이나 돌봄 번아웃의 많은 부분은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사실은 사회가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제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반적인 아이를 키울 때보다 더 많이 마주치게 되는 도전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의 우울증과 돌봄 번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런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는데, 꼭 이런 다큐멘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에서야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생애 주기별로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고민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 저한테 오는 아이들이 보통 요즘 이제 18개월에서 시작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9개월에 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발달 지연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오시면 이제 진단을 이제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얼리 인터벤션, 조기의 치료를, 요즘 이제 조기 치료를 열심히 하자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조기 치료를 하는 것들, 그다음에 각종 뭐 진단을 받아야 되고, 뭐 각종 장애 진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를 많이 찾아오시고, 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면 이제 학교를 어디를 갈 것이냐,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냐,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오시고, 이제 중고등학교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이 아이들의 뭐 고기능 아이들은 군대, 아이들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누구와 살아갈까, 얘네는 어떻게 어떤 돈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들을, 도전들을 계속 마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 이제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면 조기 치료를 많이 하자, 조기에 가능한 빨리 치료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이제 18개월부터 얘네들이 5살, 6살, 7살 학교 들어갈 때까지 보다 보면 정말 치료를 열심히 해서 좋아지는 애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많이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시지만 치료비가 너무너무 비싸고, 여기 이제 매달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400만 원뿐만 아니라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는 센터들도 있잖아요, 아시지만. 그래서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들고, 그런데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좋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거를 안 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게 뭐 400만 원이라는 게 웬만한 사람들,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젊으신 분들인데 그 월급의 거의 다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뭐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붙어서 다 엄마 아빠는 돈 벌고 할머니 할아버지 라이드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시키는데 너무 이런 게 이제 힘들고 이런 게 많고, 사실 이제 벌써 미국에서는 이런 치료비가 의료보험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지 벌써 엄청 오래되었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들을 부모가 혹은 가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 비용 때문에도 너무너무 힘드신 거죠, 다. 그리고 학교 들어갈 때 되면 지금 이제 2018년생들이 학교 어디로 가야 될지 곧 결정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저 이제 송파구 애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오는데, 송파구 특수학교 거의 송파구는 그나마 좀 있는 편이지만 다른 데는 없는 데도 더 많죠. 부모님들이 늘 오셔가지고 저희 애 특수학교 갈 수 있게 진단서 좀 써주세요. 선생님, 저희 애가 모발하고 행동 문제도 많은데 특수학교 못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단서 써주세요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학교 도움반이 괜찮은지 어떤지, 들어가서 아이가 행동 문제가 있으면 행동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실무사 선생님이 배치되는지 안 되는지, 뭐 실무사도 지금 이제 요 최근에 배치된 거지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초등학교에 실무사 선생님 배치되는 적이 없었잖아요. 다 부모와 학교가 알아서 하고 부모가 가서 앉아 있고 활보 선생 지금도 너무 힘드니까 활보 선생님 보내주세요. 뭐 이런 학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우리 그 가족들이 마주치게 되는 도전이고요. 학교에서 언제 전화 올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이런 말씀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좀 그 조용하고 차분하고 혼자서 노는 아이들도 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감각 자극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멜팅다운되거나 텐트럼 보이는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또 이 행동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이런 행동 문제 때문에 연락이 많이 오지만 집에서도 뭐 찻길에 뛰어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이런 행동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사실 뭐 이제 저는 약을 주고 뭐 부모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의사이지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 환경을 도와줄 변한다거나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모의 몫으로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돌아가신 주석준 교수님이라고 저희 병원에 그 대동맥 수술하시는 교수님이 수술하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이걸 왜 넣어놨냐면 제가 작년 2월에 제가 편도선 수술이랑 코골이 수술을 같이 해가지고 목 수술해서 한번 퉁퉁 부어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저한테 늘 이렇게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다니시던 엄마가 안 오시고 아빠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3개월 있다가 엄마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대동맥 박리가 생겨가지고 대동맥 박리 수술을 2번이나 했고 중환자실에 3개월이 넘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목 수술하고 대기한 그 회복실에 있다가 병실에 올라와서 엄청 아프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별 수술은 아니지만. 근데 대동맥 박리는 엄청 큰 수술이잖아요. 심장을 멈추고 대동맥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수술이 엄청 큰 수술이고 중환자실에 3개월 누워 있으면 엄청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말씀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중환자실에 3개월이나 누워 있어서 우리 애가 치료를 못 받았어요. 3개월 동안 누워서 계속 우리 애가 치료 못 받는 것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치료할게요. 선생님 제가 아직 안 늦었겠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의 마음은 아프지도 못하게 내가 아프면 애가 얼리 인터벤션도 못 받고 애가 행동 문제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케어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부모님들이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이들이 자라면 뭐 취업 이건 이제 옛날 데이터긴 한데 아직도 우리나라나 동양권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취업률이 되게 낮죠. 미국, 캐나다가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보호센터, 기능이 나쁜 아이들은 주간보호센터 가야 되는데 주간보호센터도 너무 없잖아요. 어제 진료 보러 저한테 오래 다닌 애가 지금 이제 그 경은학교 3학년인데 전공반 가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전공반에서 안 받아줄 것 같다는 걸 기능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는 그럼 어떻게 알아보고 계시냐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를 그 동네에 있는데 다 알아봤는데 자기 아이가 100번, 140번 막 대기번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지만 100번, 140번이면 수년을 기다려도 자리가 안 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다니는 애 중에 어떤 아이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제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주간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카피해 온 건데 그 센터가 그 영종도에 있는 센터인데 그 센터가 최근에 한 4, 5년 전에 오픈한 거거든요. 근데 센터가 오픈한다는 얘기를 엄마가 들은 거예요. 우리 애는 고2예요.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왜냐하면 주간보호센터 오픈할 때 못 들어가면 나중에 못 들어가니까 100몇십 번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고등학교 2학년 학교 그만두고 주간보호센터를 따라가서 영종도로 온 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가 결국 걔가 주간보호센터에 못 들어가면 어제 온 아이는 그 100번, 140번을 기다리는 동안 20살이 되고 아직 행동 문제 있는 우리 아이를 부모가 혼자서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부모의 로딩이 되고 부모를 우울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성인이 되면
어제 이제 저녁에 그 여기 참여했던 분들 모임에서 그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아이가 38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이 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죠. 이제 어른을 돌보는 나이 많은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그런 나이 많은 어른을 돌보는 어른의 그 어른으로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이 또 많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은 또 형제들의 고민이 너무 많죠. 제가 이제 그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미국 보스턴에 연수를 갔었거든요. 나중에 뒤에 이제 보스턴 매사추세츠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연수 가 있는 동안에 그 우리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거기에 이제 중국어 그 ESL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중국인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랑 저랑 시간도 많은데 우리 중국어나 배우자 이렇게 해서 중국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 살면서. 근데 이제 그 중국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 그 북경대학을 나온 한국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중국어를 저희 집 아이 둘하고 저하고 셋이서 중국어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 그 다니는 동안 그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선생님이 임신을 합니다.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돌아왔고 선생님 애 낳는 건 못 보고,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코비드 기간 중에 저한테 전화가 그 카톡이 왔어요. 저희 아이가 그때 임신했었던 아이가 ASD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미국도 더 진료 보기 어렵고 미국 의사 만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줌으로 저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 미국 애들이 진단받고 치료받는 과정을 옆에서 이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작년에 미국에 학회를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중국어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보스턴에. 근데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픈 아이의 누나가 있는데, 누나 이제 거기 애들이 그 데리러 가잖아요, 조그마한 애들, 초등학생 데리러 갔더니 그 아이의 친구들이 네 동생은 왜 저래? 네 동생은 왜 말 못해? 네 동생은 왜 다른 애들이랑 달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너무 마음이 이제 속상한 거죠,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이 누나와 같이 유튜브를 찍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무엇이고, 애들은 다 다르고, 자폐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다르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것처럼 눈동자 색깔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이다, 이런 유튜브를 아이들용으로 만들어요, 아이가 같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거를 학교에서 다 같이 볼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아이의 동생을 다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걸 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다 같이 틀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ASD는 뭐고 자폐는 뭐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저한테 그 유튜브 아이랑 같이 만든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그걸 가져가서 학교에서 틀어달라고 하면 틀어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속상했고, 실제로 이제 저한테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엄마들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선생님 우리 아이를 형이랑 동생이랑 같은 학교에 보낼까요? 다른 학교에 보낼까요? 이렇게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무조건 다른 학교에 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놀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장애가 있는 동생이 없어도 키가 작아서 뭐 뚱뚱해서 뭐 심지어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똥 쌌다고 괴롭히고 놀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동생이 장애가 있으면 너 네 동생 장애인이잖아, 이렇게 놀리니까 학교에 무조건 다른 학교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미국 애가 그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틀고 그걸 이해하는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폐에 대한 아직까지도 인식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그래도 제가 처음 서울아산병원 왔을 때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자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뭔가 지하철이나 길에서 만났을 때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을 또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우울증과 돌봄 번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번아웃이라는 건 그런 거래요.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 있잖아요. 이 정도 스트레스는 내가 견딜 수 있어 하는 여력이 있는 거고, 그런데 나한테 주어지는 스트레스가 그거보다 많으면 이제 우리가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 다르실 거, 여력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도 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모님들보다 더 빨리 지치고 더 빨리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환경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때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부모 번아웃은 이제 육아에 너무 지쳐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지치고, 또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느 부모라도 다 되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되게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 난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인데, 혹은 요즘에 또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너무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의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못하는데 부모 역할하는 게 버겁고 지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아이를 보는 게 힘들고 또 힘들어하는 내가 죄책감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부모 번아웃인데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뭔가 우리 아이를 조기에 오신 어머님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애가 좋아지는 걸 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 치료를 뭔가 다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뭐 집에 치료실에 못 가더라도 부모님들 중에 많은 부분이 언어치료나 ABA 같은 걸 부모 교육을 받으면서 집에서 이걸 내가 했었어라도 좋아지게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또 그런 걸 하면서 애들도 챙겨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지쳐가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 번아웃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건 제가 했었던 연구인데 일반 아이랑 일반 아이가 아닌 아이들, 그러니까 DD는 발달 지연이고 TD는 일반이고 ASD와 ASD가 아닌 이렇게 보면 부모 양육 스트레스가 훨씬 큽니다. 그 발달 지연이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거는 외국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것도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 엄마도 우울한 것이 심하고 아빠도 훨씬 더 심하고, 엄마도 감정적으로 많이 지치고 아빠도 감정적으로 많이 지치고, 그런 어떤 그 번아웃이 되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연구이고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50% 정도가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같은 연구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일반적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한 6%에서 13% 정도가 우울증이 있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엄마들이 우울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행동 문제가 심할수록 더 엄마가 내가 애를 잘 못 키우고 있다, 이런 양육 효능감이 저하되고 부모가 더 우울한 경향을 보이고요.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느린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내가 아이가 해야 하는 치료 중에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육 효능감이 저하되고 더 우울한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비난이나 죄책감 때문에 또 우울증이 더 악화되고 삶의 질도 더 낮아지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인 지지, 옆에서 도와주는 가족이나 혹은 사회의 그 지지가 부족할 때에 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부모의 우울증이 심한 것 같다라고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우울증은 아빠가 더 우울할수록, 그리고 아이가 무발화인 경우에 우울증이 더 심하고, 아이가 이제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특수학급에 있을 때 더 심하고, 아빠는 아이의 우울증 증상이 심할수록 또 이제 엄마가 우울할수록, 그러니까 가족의 부부의 우울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더 우울증이 심하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뭐 이런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는 전쟁에 참가한
군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똑같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건데 너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원래는 이 정도 있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그냥 아예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은 상태로,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군인들이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처럼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아예 내려가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인지 발달 수준이나 아이가 이제 자조를 얼마나 잘하느냐, 자조를 못하면 엄마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아이가 의사소통하는 수준, 혹은 행동 문제가 있는 수준, 이런 것들이 엄마의 우울증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3년에도 아이를 살해하고 자살한 엄마가 있었는데 지금 22년 최근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이를 키우는 일은 원래 완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 엄마의 마음이 자라는 시간에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 뭐 아이를 키울 때는 크게 3번 내려놓아야 됩니다. 일반 애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못한다. 이걸 한번 내려놔야 되고, 우리 애가 공부는 못해도 착할 줄 알았는데 착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한번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착하진 않아도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한번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총 3번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특히 이제 발달이 느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아이가 자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라는 게 원래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는 거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안 도와주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더 잘해줘야 된다, 다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지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더 잘 못 볼 수도 있고 아이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더 잘 들여다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뭐 우리 아이들도 사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한 자녀가 없는 것처럼 완벽한 부모는 없다.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스위치가,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스위치를 좀 달아서 어떤 걱정이 들거나 스트레스가 들거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좀 내 스위치를 끄는 연습을 항상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 정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요? 취직은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돼서 잘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먼 미래의 일을 지금 생각하지 말고 좀 중간중간에 내 걱정의 스위치를 내려놓는 그런 거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육아로 지쳤을 때 또 아이에 대해서 우리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또 혹은 애한테 소리 지르고 후회될 때 이제 우리가 계속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런 똑같은 생각을 무한 반복하면서 점점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이런 거를 하실 텐데, 마치 내 마음에 스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딱 끄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이라면 직장 갈 때는 엄마 스위치 끄고 직장 스위치 켜고 이런 식으로, 또 집에 올 때는 또 직장 스위치 끄고 엄마 스위치 켜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스위치를, 생각을 잠깐 미루는 연습. 저는 불안을 조절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미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애들하고 얘기할 때도 일단 기말고사 볼 때까지 생각하지 말자. 뭐 이거 하고 나서 생각하자. 뭐 오티즘 엑스포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기간을 정해놓고 미루면 더 잘 미뤄지거든요. 좀 기간을 정해놓고 생각을 미루는, 걱정을 미루는, 혹은 뭐 내 마음의 불안이나 그런 죄책감의 스위치를 끄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하루 종일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하루 종일 아이를 잘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좀 뭐 시간이 얼마여도 좋으니까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과 지금은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는 시간을 좀 하루 중에 시간을 나누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좀 내가 이 시간만큼은 아이하고 잘 집중하고 이 시간만큼은 좀 조금 더 이렇게 지 혼자 좀 놀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좀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서울아산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 도서 읽기 모임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책 4권을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쭉 읽는 건데 이제 이번 상반기에는 이제 3세,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으로 3세,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었는데 마지막 책이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읽고 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부모님이 항상 저희가 책을 읽고 나면 모임 오기 전에 독후감을 써서 내거든요. 200자짜리 독후감 이런 걸 쓰신 거예요. 그냥 놀아주는 것도 힘든데 저런 것까지 생각해 주면서 놀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놀기가 더 싫어졌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뭐라 그럴까 부담을 약간 내려놓고 요 시간은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놀아주고 나머지는 조금 덜 열심히 신경 쓰고 이렇게 애가 좀 혼자 내버려 둬도 큰일 나진 않거든요. 이런 시간을 나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소한 일이라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너무 힘든 일이 많으니까 사소한 일이라도 꼭 위안이 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잠깐이라도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저한테 다니는 아빠 중에 아빠가 너무 MBTI 극 아이라서 외부 사람도 만나지 않는데 엄마는 E고 너무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아빠 혼자서 애를 돌보는 시간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낮에는 장모님이 돌보고 아빠가 오면 아빠가 완전 돌보는데 엄마는 맨날 늦게 오고 막 이런 집인데 제가 집에 가는 게 너무 숨 막히고 답답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한테 그러면 매일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1시간 동안 집 앞에 있는 스벅에서 1시간 동안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때 잠깐 쉬는 거예요. 아빠 잠깐 쉬고 생각하고 뭐 영상 좀 보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때 숨 쉬고 집에 들어가면 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게 뭐 아무리 엄청 큰 거 아니라도 좋으니까 사소한 거라도 부모가 숨 돌리는 시간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뭐 OTT 같은 거 보셔도 좋고 뭐 반신욕, 뭐 요가, 산책 이런 거 하시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저의 위안이 되는 일들입니다. 저는 큰애가 지금 대학생이고 작은애가 고2인데 큰애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가 반수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애가 자퇴하기 직전에 뭐 학교를 다닌다 만다 그러고 엄청 우울하고 그 시절에 굉장히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난 소아정신과 의사인데 우리 애를 잘 못 봐서 우리 애가 막 우울하고 막 이런 엄청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좋아했던 것들 뭐 여러분들 요즘에 다 선재를 좋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이런 OTT를 보거나 저희 아이가 가장 힘들 무렵에 팬텀싱어 3를 해가지고 제가 완전 팬텀싱어 3의 팬인데 그 중에서도 레떼아모르 중에서 박현수 씨 팬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뭐 우리가 어딜 가지는 못해도 유튜브로 박현수 영상 보고 이런 거 하면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쯔양 영상도 보면서 굉장히 위안을 받았는데 요즘에 좀 이상한 그런 사건, 너무 힘든 사건을 겪으셨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는 약간 시간이 나서 방송 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막 춤추는 이거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엄청 천천히 배우는데 되게 즐겁더라고요. 땀도 나고 그거 하는 동안에는 딴 생각 안 들고 일주일에 한 달에 2-3번밖에 못 하는데도 그래서 한 학기는 1월부터 배웠는데 2곡밖에 못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동안에는 딴 생각이 안 들고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면 그게 잠깐이어도 좋으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이 엑스포 자체가 하는 일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육아 동지를 만들어주고 위안을 되는 주변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 발달이 느린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이 발달이 느린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고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저는 발달이 느린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지나고 보호자 1명 이상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들어오시기 시작하는데, 며칠 전에 온 아이는 애는 되게 명확하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고 그래서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들어오시면 꼭 물어보거든요. 외할머니세요? 친할머니세요?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기는 외할머니인데 외할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이 애는 말짱하고 애는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엄마가 애를 자폐로 만든다면서 막 저한테 그 딸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 엄청, 지금 이 엄마 엄청 훌륭하고 자폐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고 지금 엄마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할머니가 엄마가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할머니가 엄마를 잘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셔야죠. 뭐 이제 이런 걸 엄청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 아이의,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신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몰라주시는, 그래서 또 더 속상한, 상처받는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주변에 도와줄 수 있거나 이해해줄 사람이 없을 때 주변에 비슷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육아동지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어제 저녁에 여기 오신 사람들끼리 모여서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아이를, 발달 아이를 키우고 이제 어른이 되어, 아이는 많이 컸고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그 사회 공동체 협동조합 이런 모임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늘 혼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면서 외로웠는데 오티즘 엑스포에 오니 내 뒤에 이런 단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사실 눈물이 날 뻔했는데, 뭔가 우리가 도움을 같이 받고 마음을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주변에 도와달라고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부모도 사람이고 우리가 뭔가 마음이 많이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 당연하고, 오늘 제가 저기 잠깐 우리 학기 부스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보는 아이의 엄마들이 여러 명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가시면서 아이는요 그랬더니 오늘은 남편이 봐준다고 해서 나왔어. 이렇게 해서 좀 서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사람들한테 맡기고 좀 쉬고, 아까 부스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부스에는 그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것도 붙어 있던데, 그런 서비스들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고 뭔가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 우울하실 때,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아까 우리 발달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50%가 우울증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면 병원 가셔요. 병원 가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약 먹으면, 저는 그 요즘에 항우울제들은 옛날이랑 달라서 엄청 부작용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훨씬 먹기가 편해요. 근데 약을 먹으면 견디는 게 좀 나아요. 견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특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는 꼭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부모님들이 우울하지 않고 번아웃이 안 되려면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2017년도 3월에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제일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제가 그 버스 줄에 제일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버스가 딱 와서 서서 제가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 문을 왜 안 열어주지? 막 이렇게 보니까 옆에 저쪽으로 이제 휠체어가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휠체어 타야 되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왜 안 열어주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안 열어주냐고 물어보는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휠체어가 저기, 저는 근데 사실 휠체어는 못 보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타는 줄 몰랐으니까, 저 처음 미국 갔으니까. 근데 당연히 휠체어가 우선이고 서 있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타야 되는 건데, 휠체어를 우선시하지 않는 그거를 네가 왜 문 안 열어주냐고 하는 네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사회가 다른 거구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지하철에서 휠체어 타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 기다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가, 저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이제 그 버스 타고 이런 거 할 때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다 했어요. 뭐 사회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 조기 개입에 대해서 보험 적용해야 됩니다. 치료비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린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그리고 사실 조기 개입할 때 너무 그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비싼 돈 받고 효과 없는 거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계속 사실 나라에서 해야 되고, 미국은 몇 년에 한 번씩 내셔널 오티즘 센터 국립자폐증 연구소에서 이 치료는 치료할 이렇게 좋아요, 이 치료는 다우트풀이에요, 이 치료는 효과가 뭐 어때, 이거를 다 계속 리뷰해서 나라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치료만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나라에서 못하니까 우리가 그 재단에서 이런 엑스포를 하고 또 엑스포의 정보를 얻고자 많은 부모님들이 오시는 거죠. 학교나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 지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 심리적인 지원, 행동 문제 있을 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행동 문제 지원 특별 지원단을 만들어서 이제 학교로 파견을 나오잖아요. 학교 파견 나와서 뭔가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 학교 상황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조정하고, 나와서 가정에서 또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조정하고, 이렇게 일주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좀 고칠 수 있는 부분, 주변 환경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조정해 주니까 훨씬 나아져요. 근데 그게 처음에 시작되고 나서 이제 좀 지금은 좀 알려지니까 엄청 대기가 길어요. 그것도 몇 달 학교에서 신청하면 몇 달씩 대기해야 돼. 근데 사실은 그런 게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의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특수학교도 너무 적죠. 특수학교도 훨씬 많이 있어야 됩니다. 특수학교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이 다 마음껏 보낼 수 있을 만큼 있어야 되고요. 지역사회의 프로그램도 훨씬 많이 있어야 됩니다. 치료 프로그램도 훨씬 많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어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와 사회에서도 훨씬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을 가는 애들도 많잖아요. 저한테 다니는 애들 중에 대학 다니는 애들 되게 많은데, 대학 가서 대학 적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은 직업교육과 일거리 확충하는 그런 거 있어야 되고, 주간보호센터나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룹홈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어른이 되고 청소년이나 어른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너무 힘들 때 행동문제 심한 아이들을 위한 단기 입원 시설, 장기 입원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처럼 그 일시 돌봄 서비스도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2017년, 18년에 그 연수 갔을 때, 제가 연수는 유전학 연구소로 갔지만 거기 연구소에 부탁을 해서 그 매사추세츠 주립병원 안에 있는 루리 센터라고 자폐증 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그 계속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스파이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물론 이제 고기능 아이들을 더 많이 보지만 저기능 아이들 같이 포함하는 커뮤니티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보스턴에 가기 얼마 전에 유희정 교수님께서 피어스 프로그램을 한국에 들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번역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미국 가서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잘 배워갖고 와서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스파이어의 치프인 사람이 스코트 레오드 이 사람인데, 이분한테 내가 여기서 뭘 배워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뭘 하고 싶은데 뭘 배워갖고 가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치료는 커뮤니티에서 계속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할 만한 프로그램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 네가 특정 프로그램을 배워갖고 가서 네 병원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회 전체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여기는 그 매사추세츠 엄청 큰 주는 아닌데 미국치고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쪼만이들 프로그램, 초등학생들 프로그램인데 2018년에 있었던 거고요. 거기 렉싱턴이라는 타운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 그룹 같은 것도 저도 맨날 사회성 그룹 좀 찾아봐. 저도 우리 병원 사회성 그룹 하지만 제가 다 못하니까 애들 내리고 사회성 그룹 좀 찾아보세요. 뭐 송파구는 그나마 제가 좀 하는 데들을 많이 아니까 부탁하지만 뭐 다른 구는 사회성 그룹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이런 아트 그룹, 게임 그룹, 쿠킹 그룹 이런 게 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에 늘 요일별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렉싱턴에서 하나 하고 뉴턴에서 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게 그 프로그램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렉싱턴, 뉴턴, 찰스타운 세 군데에서 청소년이랑 성인을 위한 그룹이 이렇게 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늘 듣고 싶은 거 그냥 신청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코오퍼레이티브 기믹 다 같이
애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프로그램, 쿠킹하는 프로그램. 저 길드 클로니클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애들이 좋아하는 PC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회성 그룹으로 응용해서 만든, 아까 그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지금 요즘에 많이 하는 그 던전 앤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 사회성 그 게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늘 지역 사회 안에 계속 있는 거야. 우리로 치면 송파구에는 월화수목금에 뭐뭐를 하고, 뭐 저기 성북구에는 무슨 뭘 하고, 은평구에는 늘 무슨 프로그램 돌아가고 늘 들어가 있어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늘 신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내고 하지만 제가 거기 이거 근데 되게 비싸지 않아 그랬더니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 그렇지만 노숙자도 할 수 있어. 노숙자는 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비용을 다르게 받아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다 들어갈 수. 여기 보면 막 애들끼리 영화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늘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게 늘 돌아가고 있으면 어머님들이 애들을 이런 데 데려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훨씬 덜 우울하시겠죠. 더 재밌게 활동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래서 뭐 이것 중에 이제 여름 방학에는, 거긴 여름 방학이 기니까 여름 방학에는 애들이 집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름 방학에는 여름 방학 캠프가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에서 하는 캠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센서리 그룹 뭐 이런 거, 이거 여기 보면 센서리 그룹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여기 야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센서리 관련 활동을 하기가 더 좋거든요.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들을 때 어떻게 호흡 바디를 뭐 온몸을 이용해서 들어야 돼요. 뭐 이런 걸 하고, 그날의 스케줄을 이렇게 뭐 적어주네. 여기 잘 보시면 오늘 뭐 기존 컨퍼런스 계속하고, 오늘 우리가 비지터가 방문객이 있는데 바로 닥터김이라는 방문객이 있어. 이제 저거든요. 그날 제가 가는 날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케줄 바뀌는 거 싫어하고 새로운 사람들 오는 거 싫어하니까 누구누구 온다라는 걸 미리 아침 일찍부터 다 이렇게 공지를 이렇게 딱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닥터김이 오는 날이야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지역 사회에.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신경 다양성 교육하고, 제가 여기서도 그런 질문을 했었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가 자폐라는 걸 어떻게 말을 해주나요? 그랬더니 얘네는 그 프로그램이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 때부터 신경 다양성 교육을 되게 오랫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학년별로 이렇게 마치 나선형으로 나이에 맞게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될 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에 맞게 단계적으로 계속 신경 다양성 교육을 우리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한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직업 교육하는 캠프였거든요. 여기 보면은 잡프랩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일주일 동안 그 방학 내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가지고 인터뷰하는 연습, 면접 보는 연습, 자기소개서 쓰는 거,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 이제 아스파이어에서 하는 워크 그룹인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미사추세츠 안에 엄청 많은 일터에서 얘네들을 다 뽑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베어베터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 아스파이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 일터에 가서 봐주고, 또 혹은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일정 간격으로 아스파이어 돌아와서 일터에서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직업 적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사추세츠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관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체이스 뱅크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사추세츠에서 큰 은행인데 장애인을 고용하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모든 직장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는 부끄러운 거예요. 당연히 MG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그 데스크에 가면 다 장애인들이 앉아 있어. 이 출입 데스크에. 그래서 당연히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고, 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되게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우리나라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헨리 모스라고 엄청 유명한, 얘가 고등학교 때 유네스코에서 자폐에 대한 연설을 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인 최초로 자폐인 변호사가 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대학교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너무 거기 있는 동안, 왜냐면 저도 대학생들도 되게 많고 대학생 그룹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너무 이렇게 그런 부러웠던 얘기는 뭐냐면, 거기는 대학교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위한 지원센터가 다 있는 거예요.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안에는 자폐 아이를 위한 지원센터가 있어요. 힘들면 거기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원하는 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는 자폐 아이들을 위한 지원 인력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다 부모의 일이 아니고 사회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또 안타까웠고, 또 아이들이 이제 그 거주할 수 있으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들,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이건 뭐 매사추세츠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다른 데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치료할 수 있는 기관, 치료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그룹홈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기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거는 그 매사추세츠 디파트먼트 오브 멘탈 헬스라고 그 정신건강부 이런 건데요. 거기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고든 하퍼라는 할아버지 선생님이, 거기 이제 거의 은퇴하신 할아버지들, 그래서 저 같은 소아정신과 의사가 나이 들면 은퇴를 하잖아요. 뭐 은퇴한 할아버지들이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애들은 그 좀 행동 문제가 심한 애들 장기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인데, 애들은 이런데 입원하는 거는 모든 비용은 다 나라의 주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 그 애들이 거기 있으면서 저같이 사람이 은퇴하면 거기 가가지고 애들을 봐서 진료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행동 문제도 도와주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너무 멀죠. 제가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그래서 뭐 미국도 모든 주가 다 이렇지는 않아요. 매사추세츠가 가장 좋은 주고, 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이 가장 좋은 주. 그래서 제가 거기 루리 센터에 있을 때도 뭐 플로리다나 다른 주에서 진단받으면 이사를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주가 특별히 그런 주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이런 아이들이 좀 사회 안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부모가 아니라 사회의 돌봄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가 뭔가 노력을 해야, 그래야 부모님들의 우울증이나 부모님들의 돌봄 번아웃도 사실은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세상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치료할 수 있는 기관도 많아졌고 프로그램도 많아졌고 지원하는 것도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이런 엑스포도 10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또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 사회가 조금씩은 더디지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모두 힘내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다독여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